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아껴주시는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시간입니다.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만나고 싶어 하실 만한 주식 투자의 대가들, 전문가들 혹은 각 업계에서 다양한 지식을 공유해 주시는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 만나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IT의 신, 그리고 투자의 신이라는 두 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이형수 대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형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미지원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원래는 이형수 대표님을 제가 한 두 달 정도에 전에 모시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이제야 모시게 됐습니다. 예, 뭐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선을 다해서 고맙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게 두 개나 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영수 대표님의 그 백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그 HSL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이제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예. 회사는 이제 비상장 회사, 주로 테크 쪽 회사 이제 투자를 하는 회사고요. 이 IT의 신이라는 채널은 이제 제가 뭐 그전에는 글로 이렇게 이제 기업 분석이나 뭐 기술 분석 같은 것들을 좀 했었는데, 이 글로 쓰는 것보다 영상이 훨씬 또 제가 다시 보기 더 편하고, 네, 이렇게 해서 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어스 얼라이언스라는 이제 우리 그 MCN에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예, 이제 같이 공동으로 투자의 신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IT의 신이라는 좀 채널은 좀 깊이는 있지만 내용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투자의 신은 최대한 이제 좀 기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이제 이 채널의 목적이고요. 네. 저는 원래 그 테크 이렇게 전자신문 기자를 한 10년 정도 이제 기자 일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 반도체, 그 디스플레이, 뭐 핸드셋 이런 쪽 이제 취재를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이제 여의도에 이제 투자업계에 와서 예, 이제 투자 일을 하면서 기업 분석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좋은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영수 대표님 처음 만나 뵀는데 정말 미남이시네요. 그래서 그냥 글만 쓰시기에는 아까운 아유, 외모를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카메라 좀 정보를 했더니 그리고 제가 IT의 신 그리고 이제 투자의 신 두 개 유튜브 좀 들어가서 몇 개 영상을 봤는데 역시 저는 투자의 신이 더 재밌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좀 소양을 쌓기 원하시는 분들은 IT의 신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조금 얕지만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의 신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하락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네. 전망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뭐 앞으로는 주식시장이 이제 반등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제 리세션에 들어가면서 좀 장기적으로 어려운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용수 대표님은 미국 증시 앞으로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주식을 좀 열심히 사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리고 계신가요? 제가 매크로 뭐 시장을 보는 전문가는 아닌데,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얕은 지식이나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지금 되게 당황스럽죠. 네, 한 20년, 30년 만에 우리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이제 처음 경험해 보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렇게 성년이 되고 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이제 겪어보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이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30%는 하락했잖아요. 예,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은 멀티풀 조정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이익 조정이 이제 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데요. 음, 어쨌든 지금은 그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CPI하고 이제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랑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직까지는 좀 갭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갭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이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는 좀 아픔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특히나 미국 시장, 여기는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좀 말씀드리면 지금 하이힐드 채권 쪽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금리가 좀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이쪽에 취약한 쪽에 아무래도 제일 영향이 가기 마련이고,
지금 하이힐드 채권의 한 40% 정도가 정크본드화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전망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은 이제 시장에 쇼크를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뭐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생각보다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경기 침체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그런 충격은 쇼크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싸다고 지금 뭐 왕창 주식을 사거나 뭐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고요. 현금 비중 잘 보유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이제 좋게 보던 주식들 그리고 이제 펀더멘털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좀 압축한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플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충분히 돼서 좀 이제 반등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익이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EPS가 떨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과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EPS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킬 수 있을지, 이 실적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온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여기서 옥석 가리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좀 종목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영수 대표님 채널에 자주 등장하는 기업 중 하나가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인데, 대표님은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전망하시나요? 아니면 뭐 계속해서 좀 비슷한 그 갭을 두고 따라가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거기에다 최근에 이제 인텔까지 파운드리 진출을 본격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파운드리 쪽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삼성전자, TSMC 거기에다가 이제 인텔까지만 들어갔잖아요. 세 기업 중에 만약에 하나만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지, 이 부분도 좀 아울러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파운드리만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뭐 핸드셋도 하고 가전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서 ETF 같은 회사거든요. 네. 이제 IT ETF 같은 회사인데 지금 이제 우리 아무래도 미주님께서 여쭤보신 거는 파운드리 쪽을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지금 뭐 시장 점유율로 보면 삼성이 TSMC를 당장 잡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파운드리에서 놓고 보면 TSMC가 한 60%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가 한 18%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1등하고 2등이지만 사실상 갭이 너무 큰 거고요.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질적인 측면에서 한번 추월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첨단 공정 같은 경우는 지금 5나노 그리고 4나노에서 이제 칩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10나노 이하에서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거기서 삼성전자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낸다 그러면 어쨌든 한번 뭐 트리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지금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양산타겠다라고 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신기술입니다. 원래 삼성은 항상 뭔가 이 2등에서 1등으로 뭔가 점프를 할 때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예. 예를 들면 90년대 삼성전자가 D램에서 이 일본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할 때 그때 이제 주류 기술이라는 게 그 웨이퍼에다가 홈을 파서 이렇게 그 트렌치 방식이라고 그러죠. 이제 홈을 파서 이렇게 회로를 구현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때 삼성은 전혀 다른 스택 방식이라고 해서 회로를 그냥 실리콘 위에다가 층층이 쌓는 방식을 시도해서 어쨌든 그게 성공을 해서 1등을 차지한 거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낸드 플래시에서 이제 낸드 플래시의 원조 기업인 도시바를 제치고 또 1등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는 또 이제 낸드 플래시 기술이 플로팅 게이트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로팅 게이트 방식 대신에 삼성은 이제 그때 CTF라는 방식 차지 트랩 프레시라는 방식을 시도해서 어쨌든 물론 이제 200mm 웨이퍼에서 300mm 웨이퍼로 또 급격하게 전환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성공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0년대 이제 그 V낸드라고 해서 그 데이터셀을 수직으로 쌓는 그 기술도 이제 어쨌든 그 CTF를 기반으로 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는 기존의 어떤 트랜지스터 구조가 이 물고기 지느러미 같은 핀팻이라는 구조거든요. 거기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TSMC입니다. 그래서 핀팻을 가지고 핀팻 기술을 가지고 TSMC를 잡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시도하는 게 지금 3차원 구조가 아니라 4차원 구조. 그 전자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걸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이런 뭐 어떤 파격적인 점프가 없다 그러면 기존의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는 게 저의 관전 포인트고요. 만약에 거기서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의 반등 트리거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은 어쨌든 파운드리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을 선언한 거는 어쨌든 지금 미국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미국이 뭐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쨌든 자국 기업에서 뭔가 이 서포트해 줄 만한 회사가 필요한데 그게 인텔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예. 있는 거고요. 인텔이 사실 그 자체 칩을 주로 해온 업체이기 때문에 파운드리는 일종의 서비스 비즈니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인텔은 어쨌든 평생 갑을 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이 음. 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음. 굳이 세계 회사 중에서 지금 상황에서 뭐 이영수 대표는 뭘 사고 싶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당장 하반기에 그 사파이어 래피드 CPU 모멘텀이 있는 인텔이 제일 낫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주가로는 지금은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기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텔이 네.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텔이 지금 밸류에이션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단기간에 걸쳐서는 호재가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쪽으로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 어,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칩이 좀 어떤 의미가 예, 있냐면요. 예, 어쨌든 그 인텔이 서버용 CPU로 이제 10나노를 처음으로 구현한 칩이고, 그리고 예, 이 칩을 그 지금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는 IDC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예.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를 기다리느라고 대기 수요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동안에 인텔이 어, 14나노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예, 10나노에 이제 성공했던 칩이 이제 뭐 엘더 레이크 PC용이고 이제 이게 서버용은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칩 성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지난 세대 칩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전체 뭐 디램만 놓고 보면 한 40% 정도가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수요에. 예, 그리고 40% 예, 정도가 서버 쪽이고 한 15% 정도가 PC 쪽인데 지금 예, PC나 뭐 스마트폰이나 뭐 TV나 다 피크아웃을 했는데 어쨌든 예. 수요 쪽에서 가장 기대할 만한 쪽이 지금은 서버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쪽으로 워낙 좀 투자들이 어떤 공격적인 투자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쪽 아무래도 수요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네네. 말씀하실 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TSMC랑 이제, 경쟁을 그대로 하면은 승산이 없기 때문에, 핀테크 방식을 포기하고,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쪽으로 접근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TSMC는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을 아예 하지 않나요? 일단 3나노까지는 핀팻 방식을 가는 거고요. 예. 2나노부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금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마 TSMC는 어쨌든 핀팻으로 좀 더 기술을 좀 더 뽑아 먹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한 예. 뭐 1, 2년 뒤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하는 거고 삼성은 미리 좀 이렇게 해서 뭔가 선점 효과를 누리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까지는 많이 쳐져 있었지만 만약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이 주요 방식이 돼버리면 삼성한테도 찬스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 그 노광 장비를 만드는 ASML이 있는데 이 ASML에 주목해야 한다는 콘텐츠를 최근에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지금 우리가 ASML이라는 기업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어쨌든 중국이 10나노의 어떤 기술 로드맵을 못 가게 한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강력한 무기가 그 ASML의 EUV 장비를 중국에 단 한 대도 팔지 못하게 한 거였거든요. 예, 예, 어쨌든 10나노 이하 공정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EUV 노광 장비입니다.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서 이제 극자외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예, 뭐 7나노부터 무조건 이제 EUV 장비를 써야 되는데 사실 줄 서서 산다는 뭐 제품들이 있잖아요. 명품이라고 하죠, 보통. 뭐 샤넬이나 에르메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장난인 수준이죠. 지금 뭐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ASML의 EUV 장비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1년에 만들 수 있는 양이 딱 40여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장인들이 어,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나오면 연간의 어떤 생산량 중에 절반은 TSMC가 사가거든요. 그리고 예. 한 25% 정도는 삼성한테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 25% 정도가 나머지 이제 SK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뭐 이런 회사들이 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은 이거는 생산되는 족족이 이제 다 팔리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 지금 이제 그 노광 장비 한 대 가격이 한 2천억 정도 합니다. 어, 네, 2천억 정도 하는데요. 예, 내년에 나오는 신장비, 하이 NA EUV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그거는 예. 대당 3,500억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나오는 족족이 하려고 다 오히려 로비를 하는 웃돈까지 얹어주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어쨌든 앞으로 반도체 시대가 이 뭐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결국 기본 인프라가 되는 게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독점적이고 핵심적인 장비를 하는 회사가 ASM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없어서 못 파는 회사면 계속해서 좀 카펙스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생산 대수를 늘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40여 대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계속 네네. 올라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 35대 정도 캐파가 있었고요. 작년 예. 기준으로 한 40대 정도 되고요. 올해 예. 기준으로 한 46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또 어떤 장인의 수작업 그리고 이 서플라이 체인들, 이 핵심 부품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을 갑자기 수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렌즈 하나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독점 업체들이 다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네. 제가 이야기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노광 장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설비를 가지고 있나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 노광 네네. 장비가 없어서 EUV 노광 장비가 아직 예예. 없습니다. 네네. 아직은 없는데 이제 네네. 향후에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직 이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16나노부터 EUV 장비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예. 이제 지금 DDR5가 적용되는 공정이 14나노입니다. 예예. 14나노 혹은 이제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은 14.5나노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이제 예예. 그 어떤 미세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EUV 장비가 필요한데, 저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EUV 장비를 디램에 빨리 적용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기존의 DUV 장비를 가지고 여러 번 패터닝을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예. 최근에 틀렸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지금 EUV 어. 장비를 빨리 조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SK 음. 하이닉스가 지금 한 2대 정도 EUV 장비를 확보했고 마이크론은 예.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마이크론은 지금 어쨌든 뭐 선주문은 해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예. 마이크론도 빨리 EUV 장비를 사는 게 어쨌든 향후 경쟁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좀 정리를 해 보면 ASML은 정말 좋아 보이네요. 왜냐하면 그들이 인제 없어서 못 파는 기업인데 지금 고객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도 이제 노광 장비를 계속 살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거기에 설비 투자하면서 계속 생산 대수도 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네. 해당 음. ASP도 이제 계속 큰 퀀텀 점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 인텔도 지금 사야 됩니다. 인텔도 지금 아. EUV 장비를 사기 위해서 예. 지금 미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약간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ASML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아, 네. 좋은 회사 사셨습니다. 네. 예. 지난달에 그 게시하신 영상 하나 중에 그 자율주행차에 투자하려면 핸드폰 업체를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콘텐츠가 좀 눈에 띄었거든요. 이 영상에서 전하고자 했던 그 핵심 내용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어떤 미래 자동차라는 거는 이 전기차를 넘어서 자율주행차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기존의 어떤 자동차 업체가 어떤 핵심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 회사들이나 테크 업체가 주도를 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테슬라라는 회사가 갑자기 뭐 이렇게 자동차 업체가 아닌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금 시장을 거의 뭐 이렇게 거의 점령을 해버린 상황이고 지금 세계 최고의 어떤 테크 회사인 애플도 지금 애플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한 1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 기자 시절이었는데 마크 주커버그가 예. 앞으로 자동차는 바퀴가 달린 스마트폰이 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음. 되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되게 이상한 소리 한다고 했었는데 예. 지금은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아니라 지금은 바퀴 달린 서버 그리고 바퀴 달린 음. 슈퍼컴퓨터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자동차의 어떤 미래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결국 거기서 테슬라하고 애플 같은 회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예. 업체들이 아니라. 그래서 예. 지금 소재 부품 서플라이 체인이 그러면 이런 예. 테크 업체들이 주로 어떤 핸드셋, 우리 스마트폰 부품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납품하는 회사가 지금 차량용 카메라 부품을 납품하고 그리고 음. 스마트폰용 뭐 어떤 기판이나 이런 걸 납품하는 회사가 어떤 차세대 자동차용 부품을 납품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는 SCM이 굉장히 강력한 회사인데 지금 애플카의 어떤 SCM을 보면 기존의 스마트폰
스마트폰 부품 업체 중심의 어떤 SCM이 구축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아주 음. 일부의 전장 부품 업체들이 또 이렇게 SCM으로 편입되는 모습이 있긴 한데, 특히나 이제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들은 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뭐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 같은 LG 그룹 쪽에서 뭔가 많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애플의 어떤 스마트폰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뭐 대표적으로 폭스콘 같은 경우도 지금 애플카의 어떤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미래를 우리가 만약에 믿는다면 지금 스마트폰을 봐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그 현재를 가져왔던 모든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일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뭐 이런 쪽으로 전환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 OS나 AP 기반의 어떤 그런 개발 어떤 그런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게 저의 뷰입니다. 예. 마크 저커버그가 되게 인사이트가 좋았네요. 바퀴 달린 컴퓨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처음에 인터넷이 나오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 그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보면 두 번째가 모바일 혁명인데 모바일 혁명이 사실 전화기에다가 컴퓨터를 넣어버린 거니까 완전히 그냥 판도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은 이제 그 판도가 한 번 더 바뀌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자동차가 컴퓨터화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컴퓨터화되면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 이제 승차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이 시간에 사람들이 뭘 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많은 또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 플랫폼 회사들이 왜 자동차, 자율주행차 쪽에 관심이 있냐면요. 결국 이제 플랫폼 업체들의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 결국 하루에 한두 시간 운전하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잠자는 시간에 뭐 플랫폼에 접속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예. 앞으로 이제 레벨 3가 되면 자율주행차에 이제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예. 거기에 자동차에 있는 디스플레이 통해서 뭔가 엔터테이닝적인 뭐 이런 것들을 즐기거나 아니면 업무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 어떤 누가 플랫폼이 이걸 장악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결국은 그 애플은 자동차 이 자체보다는 그 하나의 디바이스로서 우리 어떤 애플 제국의 어떤 하나의 플랫폼에 필요한 디바이스로서 접근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디바이스로 접근한다는 게 어떤 네. 말씀이시죠? 어쨌든 뭐 사람들은 애플 같은 경우는 예.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운동할 예. 때는 애플 워치를 차죠. 그리고 예. 애플 이어폰을 에어팟을 차고 그리고 운전할 때는 애플카에 접속해서 애플의 OS 안에서 애플의 콘텐츠를 소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음. 더 어떤 로열티 있는 애플 제국의 시민들로 이렇게 앞으로 키워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대표님께서는 애플카가 결국은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확신하고 계신 거네요. 그죠? 네, 뭐 저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구체적으로 한번 인사이트를 듣고 싶은데요. 애플카는 왜 등장할 거라고 확신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애플카 등장하면 어떠한 저 비즈니스가 구성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쨌든 그 우리 과거의 이 휴대폰이라는 게 어떻게 컴퓨터화 되는지 좀 유추를 해보면 앞으로 이제 자동차가 어떻게 바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우리 피처폰이라는 어떤 그 휴대전화였죠. 예, 예. 피처폰하고 스마트폰의 어떤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거기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휴대폰에 OS가 없었죠. 그런데 예, 애플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이제 OS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게 됐고, 음, 그리고 이제 그 OS에 맞게 이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필요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그 AP가 지원하는 기능에 따라서 이제 하드웨어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이제 콘텐츠 생태계,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예. 저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동차 쪽에서도 OS라는 게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예. 이제 OS가 올라가면 거기에 또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성능의 MCU가 아니라 앞으로는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한 AP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테슬라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12나노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음, 7나노에서 칩이 생산이 될 거거든요. 그만큼 예. 이제 이 어떤 고성능 컴퓨팅 이제 그게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OS는 준비가 돼 있죠. 네, OS 준비가 돼 있는데 뭐 자동차의 OS는 좀 더 개량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예. 그 차량용 애플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애플 실리콘 전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예. M1이라는 칩이 나왔잖아요. 애플이 예, 예, M1이라는 예. 칩이 나왔고 그리고 M1 프로가 나왔고
그리고 프로를 뛰어넘는 M1 맥스가 나왔고, 그죠? 그리고 M1 맥스 두 개 칩을 이어 붙인 게 M1 울트라잖아요. 예. 예. 그런데 M1 울트라 4개를 이어붙인 칩이 애플카의 AP가 될 거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이 산업계에서 나오는 전망들이거든요. 그러면 아, 애플은 굉장히 강력한 컴퓨팅을 구현하는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 좀 아직까지 뭐 많은 어떤 그 앞으로 이제 뉴스 플로우들이 나와야겠지만 결국 애플은 굉장히 고성능의 디스플레이를 자동차에 장착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마이크로 LED 기술을 채택을 해서 우리 휴대폰 못지않은 어떤 해상도를 자랑하는 그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음. 뭐냐라는 거죠. 결국은 레벨 3가 되면 뭐 사람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거기서 예. 애플의 콘텐츠를 소비하게 하려는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언제 어디서든 초연결된 사회에서 애플의 어떤 OS와 콘텐츠에서 벗어나지 않게 사용자들을 만들려는 게 애플의 결국 어떤 생각이고 그게 한 차원에서 보면 이제 결국 자동차라는 디바이스를 주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활성화되고 운영 체제 OS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스마트폰은 사실 구글이 독점을 하고 있고 이제 애플이 한 뭐 반은 안 되고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그대로 또 옮겨갈까요, 그쪽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어쨌든 애플은 자체적으로 OS, AP, 하드웨어 시스템, 콘텐츠 뭐 이런 건 생태계들을 다 직접 애플 제국 안에서 해결할 거고요. 결국 그 예. 애플 제국, 뭐 테슬라 제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항한 나머지 연합군들은 결국 구글 안드로이드 OS 같은 연합체 체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 거기서 OS와 AP를 제공해주는 자율주행차 쪽에서 그런 업체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게 어쨌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거기서 유력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이 스마트폰 시대에 안드로이드와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 같은 AP 제공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P는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퀄컴에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애플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1 울트라를 뭐 4개 정도 묶어서 네네. 사용하는 방식이 될 거고 운영 체계를 보면 이미 이 그 양분돼 있는 OS 체계가 이제 구글하고 애플인데 거기에 맞춰서 너무나 많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또 다른 플랫폼에 만들긴 굉장히 어렵겠네요. 나중에 네네, 자율주행차가 맞습니다. 나오면 구글하고 애플을 더 사야겠네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런 네. 어떤 기존의 어떤 그 플랫폼 회사들이 구축해 놓은 이 생태계를 뛰어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엔비디아도 이 쿠다라는 그 생태계를 중심으로 뭔가 이 생태계를 꾸리는 데는 또 굉장히 또 역량이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예. 지금 메타버스 그 디지털 트윈이라 그러죠. 이게 현실하고 똑같은 어떤 물리 조건이 작용하는 이 옴니버스라는 거를 이제 그 플랫폼을 구현했잖아요. 이제 그런 예.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나 콘텐츠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어떤 엔비디아의 생태계 전략이기 때문에 한번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바일 음. 혁명이 시작되면서 인텔과 윈도우 중심의 어떤 그런 생태계를 애플이 뒤엎어 버렸잖아요. 모바일 시대에서. 예. 또 예. 자동차 시대라고 해서 그게 없을 거라는 또 생각은 할 수 없는 거죠. 음.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요거는 그리고 이제 약간 비껴가는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영국의 캠브리지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캠브리지에 암이 있어요. 암의 헤드쿼터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걸어서 20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주변에 학부모 중에 암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해보면 암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반도체 설계 디자이너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도 좋고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최고의 반도체 기업은 애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실은 암이라는 거는 어쨌든 모바일 혁명을 가능하게 한 아주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최상위에 있는 생태계의 어떤 핵심이 암이거든요. 예, 암이 예.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AP를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기본적으로 CPU하고 GPU, 통신,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여러 가지가 이 IP 블록들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걸 받아서 이제 라이선스를 해서 이제 퀄컴이나 애플이나 삼성전자나 중국의 하이실리콘이나 이런 회사들이 AP를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똑같은 IP를 주는데도 칩 성능은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음. 지금 AP 성능에서 보면 애플의 A 바이오닉 칩 시리즈가 있는데요. 지금 A15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 애플의 A15 같은 경우는 지금 퀄컴 스냅드래곤 젠 8이나 삼성 엑시노스 2200 같은
동급의 칩들에 비해서 제가 생각에는 최소한 1년, 2년 앞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거는 전력 대비 성능이나 어떻게 보면 예. 발열이나 이런 컨트롤들이 차이가 나는 거는 결국 OS, AP, 하드웨어 시스템까지 다 최적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결국은 지금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예.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전성비를 맞춰서 배터리를 가장 오래 쓰게 그리고 최고의 성능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그런 예. 측면에서는 사실 애플을 무시할 수 없다.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애플의 칩은 애플에서만 사용이 되죠. 지금 M1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반도체 성능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방금 전에 뭐 1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칩의 차이가 칩을 사용하는 전자제품으로 그대로 이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뭐 노트북이라든지 PC를 봐서도 애플의 PC 그리고 노트북의 성능을 다른 쪽에서 따라갈 수 없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음. 그게 지금 모든 전자회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어쨌든 이 원가의 상승 부분을 판가에 전가할 수 있는 회사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 거기에 이 판가에 전가할 수 있는 회사가 드문 회사 중에 하나가 애플이고요. 그리고 테슬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0만 원 올려도 사거든요. 그리고 애플은 동급의 어떤 제품에 비해서 몇십만 원 비싸도 이 사과 마크 땅 찍혀 있으면 삽니다. 그게 이제 결국 그렇죠. 브랜드의 가치고 그런 어떤 편익들은 어디서 주느냐? 그 최적화에서 오는 쾌적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결국 그게 핵심입니다. 애플 빠라 그러죠. 그래서 저도 제 처제도 LG에서 근무를 하는데 항상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왜 애플 안 사고 딴 거 사냐고.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굳이 나갈 이유를 못 찾게 만드는 게 결국 애플의 음. 전략인 거죠. 네.